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논리 시리즈 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꽤 유용한 팁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논리의 기초를 살펴봤습니다. 논리란 인간 공통의 머리구조이며 이 머리구조에서 단어의 연결, 그리고 문장의 연결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개념과 판단과 추론이었습니다. 또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휘력과 판단력, 즉 사고력과 추리력이었습니다. 이제 논리 심화편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대화, 서면, 기사, 토론, 스피치, 말싸움에서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내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 타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근거와 주장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근거에 동의하기 어려워도 주장에 동의만 할 수 있다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에 공감해도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다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근거와 주장이 따로 놀면 그것을 일컬어 비논리적이다, 설득력이 없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제7강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이 주장인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논리력을 키우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독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독서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책에는 수많은 문장이 있는데 그걸 다 꼼꼼히 읽어야 하나요? 똑같은 책을 읽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다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제가 책을 제법 많이 썼고 책을 편집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게다가 논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논리적 독서 방법에 대한 팁을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주장 중심 독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저자의 주장을 찾아야 합니다. 주장이 여러 개라면 핵심 주장을 선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다행히 책에서 주장은 그 분량이 적습니다. 졸지 말아야 할 때와 졸아도 괜찮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독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책을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학자들이 학문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면, 또 아주 작정하고 읽는 게 아니라면 좀 졸면서 읽어도 좋고 딴 생각을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졸고 어느 대목에서 딴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저자가 단어를 정의할 때 그때는 졸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정의하는 대목에서는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자가 어떤 전제나 가정을 내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 오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을 쓰는 저자는 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일종의 예방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와 가정을 내거는 것입니다. 저자의 주장이 왜곡 혹은 오해되지 않도록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졸면 안 됩니다. 책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의 핵심 주장이 등장할 때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 주장은 많지 않습니다. 책 전체의 핵심은 대체로 몇 개의 단락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 장, 절마다 핵심은 몇 개 안 됩니다. 책 분량의 대부분은 근거이거나 설령 주장일지라도 핵심 주장은 못 됩니다. 배경 설명, 사례 제시, 비유적 수사, 근거를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자잘한 주장들도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목에서는 잠깐 졸아도 괜찮습니다. 재반박 주장.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장이 있다면 반박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책이 기존 통설을 비판한다면 그 통설이 반박에 해당합니다. 일련의 논쟁을 거친 후에 책을 쓰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자가 자기 주장만 하고 그 주장에 반박하는 반대 견해에 대해서는 과연 침묵할까요? 아니면 반대 의견을 겨냥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재반박할까요? 당연히 재반박합니다. 재반박도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주장과 재반박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반박을 초래하는 핵심 주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량입니다. 어느 쪽이 분량이 더 많을까요? 재반박 주장이 핵심 주장보다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저명한 작가이자 웅변가인 키케로, 그리고 공리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재반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책 분량의 4분의 3을 재반박하는데 할애해야 된다 라고 조언할 정도입니다. 결국 책의 상당수의 분량은 핵심 주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독자는 분량에 낚이기 때문에 재반박하는 부분에서 저자의 사상적 코어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독서하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저자의 핵심 주장이 재반박에서 반복될 여지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워낙 반대 견해와 충돌하는 전장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이거나 파생적인 주장, 반박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주장들, 그런 주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존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대체 뭘 주장했길래 반박당했나? 어째서 반박당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독서하는 이유. 인간은 똑같은 근거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서하는 까닭은 저자의 견해와 주장을 듣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저자가 전하라는 진짜 메시지인가? 무엇이 핵심 주장인가? 이런 것을 책이 친절하게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저자의 글솜씨가 제한적이어서, 편집자가 도움을 주지 않아서, 디자인이 엉망이어서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말로 쓰여 있음에도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거와 주장을 분별해서 독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주 유용하고요. 만약 저자의 주장에 완전 납득한다면 사실 독서는 끝난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저자의 근거들을 살펴봅니다.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면 무엇인가 저자의 대전제, 저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또는 저자가 품고 있는 대전제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볼 토픽입니다. 두 번째, 대전제 문제. 벤 다이어그램은 논리 이론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대체로 개념의 포함 관계를 설명하는 데 이롭습니다. 간단한 논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하고요. 여기 사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일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잖아요. 여기 전기자동차와 내연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교집합이 있습니다. 바퀴와 차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항상 이 교집합 안에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징과 내연자동차의 특징을 모두 갖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상 개념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추론에서 전제와 결론을 설명하는 데에는 벤 다이어그램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별과 공평이라는 두 개념 사이의 관계에서 차별이라는 개념은 공평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차별이라는 개념 안에 공평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별과 공평을 완전히 떼어놓고 보면 전체 집합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인간 혹은 인간 사회라는 무의미한 전체 집합만 가정하게 됩니다. 차별과 공평은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그 관계성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대 구조 모형을 도입해 봤습니다. 포함 관계가 아닌 우세력 혹은 규정력에 의한 관계를 모형해 본 것인데요. 이런 모형을 통해 추론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통찰이 좀 더 개선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논리학과 형이상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연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형을 통해 논리학과 형이상학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양 철학의 정수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도 해보고요. 물론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토대 구조 모형은 벤 다이어그램처럼 2차원이 아닌 3차원 모델입니다. 먼저 토대가 있고 그 위에 판단이 놓입니다. 보편적인 개념이나 원리가 토대를 차지하고 그 위에 개별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구체적인 판단이 위치합니다. 토대를 이루는 보편이 개별에 대해 우세력을 발휘합니다.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과 개별은 포함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다. 몇몇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인에게 정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정의가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가 보편적인 원리이기는 해도 인간의 사사로운 삶과 인간 사회의 다양함 속에는 정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훨씬 많죠. 그럼에도 정의는 무시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의가 편의에 대해 우세력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상황에서 편의가 정의라는 토대를 이탈했다는 판단이
들면 우리는 어쩐지 오류를 느낍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평의 원리는 보편적이고 차별은 개별적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 존중의 공평 개념을 인정하기는 해도 시험을 통해 사람들의 자격을 차별적으로 인정하잖아요. 차이와 차별이 인정된다 해도 또 공평의 원리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평의 원리는 개별적인 차별의 우세력을 갖습니다. 만약 우리들 머릿속에서 개별 상황에 발생하는 차별이 공평의 원리를 저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 우리는 금세 오류를 느낍니다. 이렇듯 모든 판단의 근저에는 보편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렇게나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이상한 판단이라고는 해도 그 판단의 토대에는 항상 보편이 있습니다. 타당성 혹은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보편적인 토대라는 것은 판단자 본인이 믿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즉 주관적인 보편성이죠. 만약 타당성 혹은 건전성을 고려한다면 그 보편적인 토대는 타인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한테도 보편적이고 당신한테도 보편적이면 우리는 동일한 토대 위에서 판단하고 추론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생각의 도약 추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추론은 지금까지 설명한 토대 위에서 생각이 도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6강에서 추론을 4가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첫째, 지금 여기의 판단에서 새로운 판단으로 이행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잖아요. 추론은 동일한 토대 위에서 행해집니다. 둘째, 근거를 이용한 주장이 추론입니다. 근거와 주장 관계가 토대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근거만이 주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토대의 원리도 주장의 근거로 항상 작용합니다. 셋째, 추론은 직접 근거에서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대의 배후 근거가 없으면 이런 추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토대가 항상 간접 근거로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넷째, 추론은 전제에서 결론을 만드는 일입니다. 전제가 2개가 있습니다. 토대 위에도 있지만 토대 자체도 전제입니다. 전자를 소전제, 후자를 대전제라 합니다. 대전제가 없으면 이런 추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복잡하고 현실에 맞게 이 모형을 조금 더 복잡하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근거는 다수일 수 있습니다. 모든 근거가 주장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근거는 주장을 강화하고 어떤 근거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근거 1, 2, 3은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거 4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근거 5는 잘못된 근거이고요. 토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토대가 다른, 즉 대전제가 다른 추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림과 같은 추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결론은 동일한 토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추론이 타당하려면 새로운 논리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걸 찾아내면 또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셋째, 근거와 주장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근거와 주장만 많은 게 아닙니다. 토대도 많습니다. 주장과 근거의 관계만을 탐구하면 시야를 잃고 맙니다. 수많은 토대 중에서 어떤 토대인지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들 머릿속에는 타인과 동일한 보편적인 개념과 원리가 있고 그런 원리도 있고 타인과 다른 개성이 작용하는 수많은 원리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머릿속 프레임에는 사실상 무수히 많은 토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토대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선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가 같아도 견해와 주장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넷째, 여기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토대 중에서, 즉 대전제 중에서, 다시 말하면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들 중에서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절대적인 대전제, 절대적인 보편성이 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진리가 됩니다. 그런 머릿속 프레임 안에서 누구나 변함없이 갖고 있는 대전제,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이상학은 이 논리의 프레임에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추론의 대전제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모든 근거 주장에 적용 가능한 가장 보편적인 토대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한때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때때로 신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에 이르러 인간 존엄성이라는 이름으로 믿거나 추구했거나 선언되었습니다. 논리 추론에서 대전제는 그만큼이나 철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3단 논법을 하나 거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간다. 자, 이 논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3단 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에 이르는 추론 과정이며 논리적으로는 인간 머릿속에서 가장 탄탄한 추론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논리학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느낍니다. 또한 굉장히 위험한 완벽함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테러리스트 순교자는 머릿속에서 이런 논리로 폭탄을 들고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웹소설 클리셰들의 주인공들은 이런 논리로 이 세계로 갑니다. 이 클리셰의 3단 논법은 이런 식이죠. 사람이 죽으면 이 세계에 간다. 주인공은 이제 죽는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이 세계에 간다. 이런 3단 논법의 문제는 대전제, 즉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대전제를 설령 어떤 개인이 머릿속에서 보편적인 원리로 삼는다 해도 그 대전제가 진짜인지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5번째로 넘어갑니다. 만약 어떤 추론이 소통에서 사용할 만한 유용성을 가지려면 대전제는 보편적인 경험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3단 논법의 대전제는 경험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루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착각의 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의 논리가 종래 형이상학의 문제였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의 논리에서도 즉 일루전이 발생해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대전제는 여전히 강한 우세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경험이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대전제의 우세력은 폭주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믿는 신이 존재한다라는 대전제로 인간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토대 구조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이 토대 구조 모형을 제가 제시해 본 까닭은 추론에서 토대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볼 연역과 귀납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추론을 제대로 하려면 근거와 주장의 공통 토대에 위치하는 배후 근거, 즉 대전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제는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편적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이 그 대전제를 승인할 수 있느냐, 그것이 논리적인 소통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혀 다른 성향, 경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가정해보죠. 성향, 경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혹은 그녀가 자기 논리의 대전제로 삼는 개념이나 원리가 여러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모를 수 있죠. 그걸 아는 것이 소통의 열쇠가 됩니다. 첫째, 그 사람의 대전제를 추측하십시오. 둘째, 상식에서 대전제를 찾으십시오. 셋째, 처음부터 너무 강한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그가 어떤 대전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강한 주장으로 그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주장을 하려면 언제나 상대방의 대전제를 탐색해야 합니다. 넷째, 계속 그 사람의 대전제를 생각하십시오. 만약 그가 내 견해를 반대하게 될 때, 그럼에도 그를 설득해야만 할 때 가장 유효한 수단은 내 사실 판단과 주장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대전제를 흔들어서 내 쪽에 유리한 대전제로 옮겨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전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는 설명한 것 같습니다. 주장을 분별했고 대전제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근거의 기울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근거의 기울기. 자기 주장, 자기 견해에 대해 어떤 근거들을 우리는 제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를 제시할지는 나의 자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주장 책임은 있어도 근거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좋으면 주장이 빛납니다. 근거가 나쁘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지요. 근거들에서 주장이 당연히 만들어지는 평화로운 과정은 없습니다. 근거들과 주장 사이에는 일종의 힘이 작용합니다. 인간 공통의 머리 구조 안에는 시간의 흐름, 원인과 결과, 있음과 없음, 필연과 우연, 긍정과 부정 등의 개념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런 공통 개념이 근거와 주장 사이의 관계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기울기를 만듭니다. 제가 말하는 기울기 모형은 설명의 편리함을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을 강화시키는 근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리막길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근거들이 주장을 자연스럽게 낳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주장이 결과이고 근거가 원인일 때 이러한 인과관계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의사가 10명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3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의사를 추가로 채용한다고 주장할 때 이런 근거는 주장을 강화시킵니다. 당연해 보이잖아요. 3명이 나갔으니까 3명 더 들어와야죠. 우리 머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추론이 됩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반박하는 더 강한 근거, 예컨대 병원 환자의 수가 30% 정도 줄었다 같은 다른 사실 판단이 나오면 이 기울기는 좀 바뀌겠죠. 주장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림처럼 오르막길 근거입니다. 근거와 주장의 관계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예컨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아이디어와 컨셉이 유사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그런 근거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독립된 표현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와 컨셉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이디어와 컨셉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결로 계속 천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근거도 있습니다. 근거 A는 주장을 강화하지만 근거 B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 나쁜 습관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근거 A와 근거 B를 생각나는 대로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컨대 병원 의사 수 감소, 그걸 근거로 의사를 좀 추가로 채용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근거로 장차 의사의 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거 A, 다시 말하면 병원 의사 수 감소, 이거는 직접적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근거 B, 장래의 어떤 의사 퇴직 가능성, 그건 미래의 가능성에 불과하고 장차 의사가 충원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사실 때문에 쓸데없는 주치를 늘린다 라는 논리에 반박당할 수 있습니다. 약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A를 제시하면서 근거 A와 모순되는 근거 C를 제시하는 경우인데, 예컨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두 표현물 사이에 유사하다라는 근거 A를 제시했다고 하죠. 그런데 근거 C를 제시하면서 근거 C로서 아이디어 도용이 우리 사회를 해친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컨셉을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표현물 유사와 아이디어 도용은 완전 모순되는 근거입니다. 전자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근거로 작용하지만 후자는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안 된다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순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 과연 이 근거가 다른 근거와 모순되지 않는지를 섬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역 추론을 살펴봅니다. 인간 공통의 머리 구조에는 누구에게나 연역 논리가 작동합니다. 이 연역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토대 구조 모형을 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정말이지 유용하기나 한 것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벌써 2시간 넘게 강의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응원,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로, 사담으로 적극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